네, 국제뉴스 발빠르게 전해주시는 손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콥28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온도 얘기 또 계속 나오네요. 이제 회의가 네.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 계속 이제 기싸움들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구 온난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라는 기구인데 여기서 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외신이 어제 전했는데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추세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은 7년 안에 억제 목표치가 지금 섭씨 1.5도인데 네. 그거를 넘어설 확률이 매우 높다. 한 50% 이상이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7년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더 긴급하다. 더 긴급하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을 주도한 네. 영국 억세터 대학 교수 얘기가 상황이 갈수록 급해진다. 그러면서 섭씨 1.5도 상승까지 억제할 수 있는 걸리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지금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당장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409억 톤 정도. 이 중에서 화석 연료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작년보다 오히려 한 1% 이상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68억 톤 네.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한 해 전보다 배출량이 4% 올해 증가한 걸로 그렇게 보고서가 관측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배출국 미국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3% 줄어들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8% 이상 늘어나면서 유럽연합을 제치고 세계에서 세 번째 배출 지역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7.4%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는 늘어났고 미국하고 유럽연합은 그래도 좀 줄어든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오슬로 국제기후환경연구소 관계자 얘기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파리 기후협정 발표될 때보다 6% 많아졌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분명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물론 태양열, 풍력 발전량이 늘어나고 전기차 사용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인데 네. 그거는 절반에 불과하다. 진짜 중요한 나머지 절반은 화석 연료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중반 넘어가고 있으니까 끝에 채택될 이제 합의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이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외신들이 이제 지금쯤부터 이제 어떻게 최종 선언문 같은 거 이제 초안을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AFP가 어제 이 초안을 입수를 했다고 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역시 좀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핵심이 지금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인데 이게 이제 오늘 12일에 이제 폐막되면 이제 그때 최종 선언문에 이제 이게 갈 걸로 기대가 되는데 네. AFP가 지금 입수해서 전한 협정 초안이 이제 두 번째 초안이 나온 모양입니다. 한 24쪽 분량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옵션이 다 있다는 겁니다. 질서 있는 단계적 폐지라는 그런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급속한 화석연료 사용 감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반면에 화석연료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자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FP 지적은 자기들이 1차 초안을 봤을 때는 그때는 단계적 폐지라든가 조금 약화시켜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두 가지 옵션만 있었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는 것까지 여기 들어간 걸 보면은 그만큼 톤다운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옵션이 다 있다는 건 아직 결정이 그렇죠. 안 되고 아무것도 이야기가 안 굉장히 되고 많다. 아무것도 네.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그저께 블룸버그하고 회견을 했는데 역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단계적 폐지 여기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 달갑지 않다 선언을 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도 사우디하고 같은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석연료 운명에 대한 표현 수위를 놓고 폐막 때까지 계속 치열하게 기싸움을 할 것 같은데 전망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콥28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면서 이게 이해관계 화석연료 특히 관련돼서 이런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좀 전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혹시나 하는 거를 계속 기대를 하는데 네. 글쎄요. 혹시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워싱턴이 이렇게 국제뉴스 쭉 하면은 하루 종일 저녁 때 메인 뉴스까지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하루에 빠르게 국제 뉴스를 아무래도 시간대가 새벽이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게 저희가 네. 좀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네. 접하시는 시간인데 이 부분 매일 좀 함께하면 국제적인 감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인데요. 폐렴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건강 코드가 재등장했다고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 뭐 놀란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네. 중국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외신이 그 중국 매체 일부를 인용해서, 물론 중국 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보니까 그 몇 차례 말씀드렸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네. 이게 특히 어린아이들 그렇죠.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해서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국이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지난 3년간의 그 제로 코로나 때 그 악몽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이른바 전자통행증인 건강 코드가 다시 일부 지역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스촨성, 광둥성이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폐지가 됐었는데 이거를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SNS에 보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적색, 황색 이거는 이제 아예 통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녹색인 경우는 이거를 이제 스캔을 하면 통행이 허용됐었는데, 이거를 누리꾼들이 이렇게 나 이거 녹색 됐다 해가지고 SNS에 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활됐다, 이런. 건강 코드는 뭐 아시다시피 그 유전자 증폭 검사 뭐라든가 백신 접종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동선 같은 걸 다 들어있죠.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 앱인데,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 위험 지역이나 뭐 해당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적색이나 황색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아예 이동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부활됐다는 겁니다. 부활이 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시당국에서는 네. 부활한 적 없다고 해명을 하는데, 지금 SNS에 나오는 걸 보면요, 뭐 조용히 부활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많이 통제를 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 어떤 직원이 실그머니 그 외신에다가 귀띔을 한 게, 며칠 전부터 도착 승객들한테 코로나 강제 검사도 한다. 그러니까 전수 검사도 아니고 강제 검사니까 전수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좀 심각성이 꽤 알려지고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소아 아이 중심으로 퍼진다고 했는데 성인한테도 있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가. 예,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한에 있는 병원 간호사도 의신에 대해서 이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건강 코드가 자기가 알기로는 부젠, 뭐 광동, 산시, 스촨성 같은 데서 이미 부활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어린이한테 시작돼가지고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항염증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병원에 와가지고 길게는 한 8시간까지 대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도 저장성 이우시에서는 네. SNS에도 주민들한테 혹시 모르니까 한 열흘치 식량을 비축하라고 또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돌다가 지금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 어제 보도인데, 중국 교육부가 어제부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매일 건강을 체크하라고 학교 당국에 이렇게 조용히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뭔가 이게 심각한 상황이면 퍼지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건 반길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걸 공식적으로 하든가 뭔가 이게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부활한 게 아니라고 하고, 건강 코드가 부활한 게 아니라고 하고, SNS에서는 부활했다라고 하고, 네. 좀 얘기가 다른 부분이 혼란스러운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푸틴 얘기인데요. 오늘 사우디와 UAE를 방문한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그저께 러시아 매체가 크렘린궁 관계자를 인용해서 푸틴이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거라고, 이번 주에 방문할 거라고 그렇게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크렘린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를 차례로 실무 방문한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크렘린궁 관계자 얘기는 뭐 굉장히 중요한 협상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그 최근에 중동 사태라든가 하는 건데, 지금 그 지난주에 오펙 플러스가 그 산유랑 감상 문제 했는데 뭐 하루 220만 배럴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이견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걸 좀 조정하는데도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푸틴이 지금 나가는 거는 아시다시피 국제형사재판소가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데,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그 ICC 여기 국제 형사재판소 그 가맹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도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푸틴이 좀 제약이 많았죠. 그 동안에도 키르기스탄하고 카자흐스탄, 중국 갔는데 여기도 이 회원국이 아니죠. 갔다 와서 내일은 그 이란 라이시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와서 만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요. 푸틴 이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문제 때문에 사실 어딜 간다 그러면 이 문제가 가장 먼저 좀 떠오르게 마련인데 이런 얘기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같은 경우는 뭐 감산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 진정성이랄까요? 네. 그리고 믿을 만한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의문을 가지고 유가는 계속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출산율 얘기인데 뭐 우리나라가 출생률 하면 제일 좀 심각한 상황이지만 러시아도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우리에 비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가늠을 하죠. 이게 네. 이제 여성 한 명이 이제 15살에서 49살, 그러니까 가임기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게 이제 합산 출산율인데 네. 이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6년에 1.8명이었습니다. 그게 2021년에 1.5명으로 줄었는데 사실 같은 기간 우리 같은 경우는 1.2명에서 0.78명,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해졌죠. 그렇죠.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러시아는 우리보다는 이 합계 출산율을 보면 우리보다는 나은 거거든요. 네. 그래도 푸틴이 상당히 뭐 얼마 전에 이건 심각한 문제다. 대가족이 러시아 사회의 표준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지 매체가 그저께 보도한 걸 보니까요. 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그 무자녀세, 자녀가 없으면 세금을 매기는 것까지도 거론이 되는 모양입니다. 물론 일부 그 하원 의원 얘기인데요. 그 옛날 소련에서 그렇게 이제 세금을 도입을 했었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금을 무슨 징벌이 아니고 어떤 그 출산율 촉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해결책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걸 도입한 적이 있었다고요? 지금 2차 대전 때 네. 그때도 인구가 급감했죠. 그러니까 1941년 11월에 무자녀 세금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20세, 50세 기혼 남성하고 그 20에서 45세 기혼 여성한테 자녀가 없으면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굉장히 많이 과세를 했네요. 그랬는데 이게 1990년대 네.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러시아도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니까 이거를 다시 이런 것도 다시 도입을 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90년대 폐지가 됐으면 상당히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유지가 오래 했죠. 됐었네요. 네. 러시아도 보니까 지금 그 신생아 출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4년에 194만 3천 명 이게 이제 이제 최근의 기록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당국 집계를 보면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17만 명 정도. 그리고 2026년에는 114만 3천 명으로 계속 더 줄어들 거로 그렇게 지금 관측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출산 장려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낙태 논쟁까지 여기 가세가 된 모양입니다. 하원 부의장이 사립병원에 대해서 이게 낙태를 못하게 하는 입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상원 의장은 그건 좀 너무 심한 거다. 낙태 금지라는 거는 여성 건강 측면도 있는 건데 그걸 입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하는데 저는 낙태까지 막 동원될 정도로 러시아도 지금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는 뭐 숫자상 사정이 좀 나아 보이지만 어쨌든 세계 곳곳이 지금 저출산 문제로 고심을 심각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해 봅니다. 영국 얘긴데요. 이민 문호 대폭 제한 얘긴데 비자 기준 강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지금 네. 집권 보수당이 노동당한테 많이 지금 밀리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민 문호 개방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리시 수낙 총리 정부가 그 이민 문호를 아주 대폭 조이는 모양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요. 그 숙련 노동자한테 비자 줄 때도 그 임금 최저 임금 기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지금은 연봉이 26,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4,3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50% 이상 높였습니다. 그래서 6,400만 원 정도로 높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1년간의 심한 직종은 그동안 조금 예외를 적용했는데 그것도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올 경우에 가족을 동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그러면서 영국 했나요? 내무장관이 네. 영국으로 오는 이주민이 너무 많아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내년 봄부터 이게 이제 새 그 비자 상한이 적용되는데 이거를 이 작년에 발효를 했더라면 한 30만 명 정도가 줄었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네. 지금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좀 영국이 또 이 르완다에 지원금을 주고 자기들한테 오는 난민을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협정까지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영국이 그 선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이민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네. 이런 조치도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든 조례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브라질 얘기인가요? 네. 네. 브라질 그 지방 의회에서 네. 그 지난달에 그 뭐 큰 건 아니고요. 그 수도 계량기를 이제 도난당하면 그거를 이제 그 시당국이 해주면서 이제 비용을 청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하지 않는 이제 없애는 네.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이 사실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AI가 만들었다 이렇게 뒤늦게 실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례가 작성된 그 브라질의 첫 케이스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픈 AI 그 챗 GPT를 통해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몇 가지 말을 이렇게 줬더니 한 몇 초 만에 내놨는데 완벽하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렇게 보완하라는 것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너무 깔끔해서 내가 좀 어이가 좀 놀랐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럼 정치인들도 이제 그런 걸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네. 시의회 의장이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놓고서 이렇게 뒤늦게 하니까 이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입법에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제 이 시의원이 그렇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 밥줄 끊어지게 생겼다 이러니까 했습니다. 지금 뭐 여긴 뭐 브라질만 아니죠. 콜롬비아에서도 판사가 챗GPT 이용해서 판결문을 작성한 걸 이렇게 실토한 것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미 언론 기사 같은 것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의회 연설문도 그렇죠. 만들었는데 완벽하다는 얘기들이 많죠. 네. AI로 인해서 위협받는다고 얘기가 나오는 직업이 한두 개겠습니까? 한두 개가 굉장히 아니죠. 많죠. 근데 정치까지도 조례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작성을 한다. 정치인들이 좀 정치를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얘기합니다. 아마존 AI 챗봇 출시 직후 환각 증상 논란. 이거 어떤 얘기죠? 아마존은 지난주에 이제 미리 보기 버전으로 네. 자기네 생성형 그러니까 챗GPT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네 생성형 AI 챗봇 Q라는 걸 출시했는데 그걸 해놓고 이제 내부 직원들이 쓴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 기밀 같은 것도 막 그냥 유출하고 그다음에 일부 환각 증상까지 보였다. 이런 글이 그 아마존 내부망에 뜬 모양입니다. 이거를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누가 환각을 보였다는 거예요? 챗봇이 심각한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챗봇이? 네. 그리고 또 네. 부정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막 우겼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직원은 이 법무팀에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잘못된 법률 조언도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자기는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한 겁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드백에 우리는 감사를 한다. 네. 그러면서 미리 보기 제품에서 일반 상품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정을 하겠다 하는데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앞서서 AI 때문에 직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에 이어서 또 환각 증상 이렇게 하니까 아직은 좀 멀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는 거는 그동안에 계속 이제 지적이 되어 왔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연달아 두 가지 소식이었고요. 자, 이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FBI 극단주의 테러 위험 관련돼서 미국의 카톨릭 사제 조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도 미국에서 이런 그 FBI가 전횡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1960년대에도 많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또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푸트니크가 딱 집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FBI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있는 어떤 성당의 신부 한 명하고 성당 성가대 지휘자를 조사를 했는데 어떤 극단주의 테러 위험 가능성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의회
하원에서 소위원회 내부 문건에 있는 걸 이제 이 스푸트니크가 이제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FBI 쪽에서 어떤 그 자생적인 테러리즘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낙태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을 내사를 했는데 이거는 위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의회도 이거는 상당히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연방법에 근거해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조사를 하는 거는 이건 올권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가 이거를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 지금 막 이런 그 뭐 반유대주의 막 나오고 막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좀 눈에 띄어서 이걸 좀 골라봤습니다. 네. 종교 자유에 대한 얘기 또 굉장히 민감한 얘기니까 네. 여기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고요. 손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